이제 지금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칼쌤 지금 살까요? 이제 이런 사야 이야기죠.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 뭐 지금 상급지는 많이 올랐으니까 네. 2, 3급지 또 너무 북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한강벨트, T라인, J라인으로 봐라. 한강벨트랑 이제 경부선으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한 블럭 정도 더 이제 한강 가기 쉬운 블럭 정도 그런 쪽. 한 블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마지노선이? 마지노선이 성북. 성북구. 그리고 그 위쪽은요? 그 위쪽은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노원이라든지 뭐 투자 방법을 바꿔라. 어떻게요? 전략을 경매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제 투자가 불가능한 지역은 없다고 생각해요.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근데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항상 보유를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전세가가 상급지처럼 따박따박따박 올라가지 않아요. 되게 지지부진하게 가로로 그냥 횡보 정말 늦게 오르거든요. 그러면 보유를 오래 해야 수익률이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제 투자 방향성에는 맞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그쪽은 경매의 수단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 내가 어쨌든 시세보다 뭐 3, 4천, 5천, 뭐 올해 초에는 1억까지 싸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뭐 전세 세팅을 하던 뭐 월세 세팅을 해서 그러면 이제 여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입지별로 조금 투자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로 세팅할 지역, 월세로 세팅할 지역, 그냥 금매 매매로 사야 될 지역, 경매로 사야 될 지역 그런 것들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시군요. 그럼 이게 금매로 경매를 접근할 지역 이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시군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막 노리고 있었던 지역들 뭐 올라서 못 샀다 그런데 막 후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후려야 돼요? 네. 어떻게 잘 후려야 돼요? 근데 가서 이제 매물이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가장 로얄층 로얄 라인의 가격을 일단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저층 가장 싼 가격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중간 정도 급에 왜냐면은 이제 로얄층 로얄동은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로얄동인데 이걸 이렇게 왜 안 팔아? 안 깎여. 오히려 약간 중간 6층, 7층 요 정도 라인에서 1층 가격을 불러버리는 거죠. 얘네들은 그건 있거든요. 이제 내가 고층은 아니야. 로얄층이 아니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로얄층은 나랑 같은 가격에 내는데 아직도 안 팔리고 있어. 1층도 안 팔리고 있어. 그러면 이 가격에 후려보는 거지. 뭐 깎는데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보는 거죠. 이게 아파트 값은 이제 말 한마디로 몇 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해서 만약에 깎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이 깎았어요. 11월 이런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되게 참 좋은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말 직전에 이제 대출 때문에 사람들이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땐 대출이 안 돼서 내가 리스크가 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매도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한테도 얘기해요. 사장님 내가 이거 너무 사고 싶은데. 너무 사고 싶어. 너무 사고 싶은데 대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거 사야 돼요? 근데 대출 안 되면 어떡해. 그러면 잔금 한 6개월 내주시면 안 돼요? 약간. 중개사 입장에서는 또 거래하고 싶고. 하고 싶고. 요새 지금 거래도 없는데.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 똑같이 가서 얘기해요. 매도자한테. 너무 사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대출 때문에 아시잖아요. 대출 힘든 거. 그러면 또 매도자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출 힘들죠. 진짜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6개월 정도 해주시면 어떻게든 해보시겠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제 매도자가, 진짜 근데 대출이 안 되긴 하지. 참. 내가 안 팔 게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나 중개사무소 보고 통화하는 거 보는 것 같아. 그렇게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시절을 이용을 해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를 말고 그걸 오히려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그래서 진짜 사실 우리 고백방의 분들 그걸 써먹으신 분이 되게 많아요. 작년 연말에 이렇게 해서 지금 10월, 11월에 잔금 치시는 분이 계세요. 작년 12월에 매수 계약금 넣고 그만큼이나 익숙해. 그때는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와. 또 그때 막 떨어질까요? 내년에 오를까요? 내릴까요? 사람 또 거래 주춤하고 춥고
춥고 막 이렇게 낙엽 떨어지고 이러니까 모르겠고 누가 자꾸 떨어진다 하니까 떨어져. 근데 싼 거 같긴 한데 무섭기도 하고 잔금 길게 하고 중도금 한번 넣으라고. 잔금 길게 하고 중간에 돈 없으니까 중도금 막 2천만 3천만 해서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매도자가 급하면 때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좀 무섭잖아요. 처음 들어봐요. 잔금 1년, 아파트 잔금 1년. 성동구 아파트 그 25평 가격으로 42평 사셨다는 분도 올해 초에 사서 잔금이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그랬어요. 저도 6개월은 해봤는데, 와, 6개월 넘어가는 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오히려 지금은 매도자한테 쥐고 흔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흔들릴 매도자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근데 해봐야지. 안 해보고 왜 그렇게 해봐?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아니요. 딴 데 가서 또 해보는 거지. 그쵸. 그런 식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이거 진짜. 요즘 같은 때에는. 그래서 저는 진짜 겨울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겨울에. 그래서 다들 주춤할 때 그럴 때가 아니라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입찰장에 저 진짜 입찰 진짜 거의 매주 할 때가 있었거든요. 매주 거의 매일 갈 때도 있었고 그러면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오늘 사람들 많이 안 오겠구나. 기분 너무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요. 가다가 비가 와서 그냥 비도 오는데 그냥 굳이 비도 오는데 가지 말자. 이런 사람도 있고 눈 오면은 차 때문에 이제 미끄러우니까 그쵸. 그런 분도 있고 제가 실제로 분당 낙찰 받을 때 그랬어요. 눈 펑펑 오는데 기분 좋게 낙찰 받았죠. 엄청 기분 좋겠네요. 눈도 오고. 분당이 아니었다. 3번이었나 보다. 3번. 딱 낙찰 받고 나오니까 임차인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낙찰 받으셨냐고 했는데 이제 딱 너무 인상 깊었던 게 저한테 전세 놓으실 거예요? 갭 투자하실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세입자분들은 그 갭 투자라는 말 자체에 반감이 심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갭 투자는 나쁜 거, 전세 놓는 거는 괜찮은 거. 전세 놓을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내보내길 원했으니까 이제 거의 1억 정도 싸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보내길 원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사 가시는 게 왜냐면 이제 대학력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재계약하시면 불리하시다. 그냥 이제 이사 가셔라. 그래서 이사 가시고 이제 새로운 세입자 받고. 강남 재건축 관심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 많고, 이제는 수도권, 분양권 좀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통기획 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타 등등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지방만 아니면. 지방도 사실 그 연고가 있으신 분이 아니면 굳이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지방 가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서울 수도권도 이미 많이 있으니까. 부산이 간다는데요? 저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광역시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지방 소멸해도 광역시가 소멸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광역시까지는 이제 타이밍 봐서 매수하시고,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자기 연고가 거기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공급이 계속 부족할 거기 때문에 거기도 전세가는 내가 실거주에 대한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거면 내가 매수해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하나는 더 수도권이나 서울 하나 두 채까지는 지금 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 지금 말씀하셨던 투자 품목들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지금은 세금이나 대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정에 맞게끔 나한테 가장 좋은 전략이 뭔가에 대한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포트폴리오 전략이 지금 무주택자일 때, 1주택자일 때, 2주택자일 때, 아니면 지금 20세 성인 자녀가 있을 때, 30세 성인 자녀가 있을 때, 그다음에 나는 이미 다주택자일 때, 이게 모든 경우의 수에 따라 지금은 조금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잘 보면은 약간의 신축 투자잖아요. 신축을 생각하는 그러네요.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은 나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임 친구가 여의도 재건축 매수했다고 하는 걸 너무 잘했다. 여의도 재건축.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서울 여의도 쪽이나 이렇게 부천 쪽이 이제 생활 저기거든. 바운더리인데, 생활권이? 생활권이 거긴데 이제 실거주를 하면서 또 아기도 가졌어요. 만삭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입지가 좋잖아요. 뭐 재건축 아파트니까 좀 낡긴 했었어도 수리를 하면 되니까 여기처럼 수리해가지고 재건축 기다리면서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면은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처럼 같이 무럭무럭 자라고 나중에 새 아파트가 딱 되면 너무 좋죠. 그런 친구들이 사야 될 물건 아니면 난 20대 초반인데 뭐 자금이 별로 없다. 근데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그런 친구. 그다음에 이미 좀 나이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하는 투자. 이미 내가 주택을 입고 갈아타기를 좀 하고 싶어. 이런 게 다 지금은 너무 달라서 일단 본인의 처한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지금 가장 우선이에요. 예전에는 막 뭐 열채, 20채 사도 시세 똑같았을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샀다 팔았다 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지금은 나를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우선이다. 어디가 오른다고 해서 살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제일 먼저 생각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샀다 팔았다 쉽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딱 2채까지만 가질 수 있으니까 내가 이게 만약에 갭 투자를 할 거면 여기가 전세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인지 그런 것들도 좀 계속 보유했을 때 어떤가 그거를 더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쌀쌀해지고 부동산도 좀 쌀쌀해지고 그래서 이제 뭐 생각이 또 많아지신 분들도 많고 네, 한데 네. 이야기 뭐 끝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지금 정부가 네. 그동안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한 적이 없어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에 대한 규제까지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뭐 1억 무주택자가 매수를 할 때 뭐 1억까지는 뭐 1% 금리를 적용시켜 주겠다. 뭐 이런 적도 있었고. 근데 지금 실수요자까지 건들고 있잖아요. 실수요자까지 건들고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을 해보면 왜 정부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면 왜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오르는 거에 대한. 지금 그 질문 해주셨었잖아요. 지금 살 만한 사람 다 샀다. 근데 무주택 가구가 950만이에요. 그리고 서울은 그 서울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65%가 무주택이에요. 그리고 근데 신혼부부는 매년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딘가에 살아야 해요.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니면 매수를 결정을 해야 되는 3가지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너무 정부의 겁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그걸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행이 자꾸 겁박하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왜냐면 금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는데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내리면 집값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리를 내릴라 하는데 오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리고 뭐 물론 총 부채 비율도 중요하겠지만 근데 우리나라가 부채 비율도 많지만 저축 비율도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이번엔 뭐 비트코인도 뭐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대. 현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관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렇게까지 겁을 주는 이유가 뭐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저는 더 확신이 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금 이 시기들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좀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